올해가 사마천 탄신 216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29일 날 사마천 고향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어제 왔습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또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사기와 사마천과 중국 이야기를 하게 돼서 대단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는 올해로 29년째 이 한 책만 들여다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공부만 하던 사람이 중국을 자주 다니다 보니까 중국의 국가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사기가 한국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걸 아주 절실하게 느끼면서 또 확인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특히 대부분 여러분들 모두가 뭐 경제, 경영, 비즈니스 쪽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하자면 한두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우스갯소리로 드리는 말씀이 제 강의 뭐 1시간, 1시간 반 듣고 어디 가서 사마천 이야기 들었다, 사기 이야기 들었다 절대로 하시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예. 아직까지 29년째 한 책만 들여다봐도 아직까지 오리무중입니다. 그만큼 깊고 넓은 책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오늘 강의는 여러분들이 하시고 계시는 일에다 초점을 좀 맞추었습니다. 제가 사마천 고향을 98년 처음 방문한 이래로 지금까지 20여 차례 사마천 고향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을 열어두고 늘 기업하시는 분들도 같이 모셔간 적도 있고 또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사마천 고향과 그 고향의 모습의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알려왔습니다. 그 이면에는 어떤 의도가 깔려 있냐 그러면 여기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라는 제 메시지가 깔려 있는데 실제로 가서 보시면은 우리나라 인구 한 3, 4만 정도 되는 군 정도의 규모입니다. 지금 뭐 중국은 사마천 고향은 섬사정 한성시라는 곳인데요. 인구가 한 50만쯤 됩니다. 50만 되는데도 중국의 인구라든지 중국의 크기로 놓고 보면은 우리나라 한 3, 4만 정도 되는 군이다. 아주 작은 군이다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제가 처음 방문했을 때만 해도 GNP가 뭐 1000불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못 사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언젠가는 이 동네가 변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 또 중국의 위상 변화, 바야흐로 이제 조만간 중국이 2021년이 중국 공산당 설립 10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6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마 요 공산당 설립 100주년을 기점으로 지원이 되지 않을까, 또 지원이 되기 위해서 중국이 상당히 여러 가지 정책과 또 나름대로 자기 나라의 위상을 세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중국의 위상 제고와 더불어서 사마천 고향과 사기라고 하는 역사책의 위상도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좀 이따가 사마천 고향과 사마천 제사에 대한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라는 부분에 대한 사진을 통해서 직접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5000년 역사, 단절되지 않은 50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민족이자 나라입니다. 실제로 4대 문명의 발상지이기도 하지만은 나머지 3대 문명은 전부 다 주체들이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유일하게 한족이 만들어낸 황하 문명만 지금까지 단절되지 않고 5000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또 특별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자부심, 거기에다가 5000년 역사를 통해 가지고 중국이 전 세계에 자기네 나라의 위상을 크게 높였던 적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그게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마천 사기가, 즉 사마천이 살았던 한나라 무제라는 시대에 중국은 전 세계에 큰 영향력을 미친 그런 경험이 한 차례 있고요. 또 한 번은 당나라죠, 당연히. 당나라 때는 뭐 당나라 도자기 하나가 해상 실크로드를 통해서 바다를 통해서 유럽으로 건너가면은 도자기 하나하고 성주의 성안치하고 바꿨다라고 얘기할 만큼 대단한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큰 위상이 떨쳤고요. 세 번째는 잘 아시다시피 청나라 시대 때 이민족이긴 합니다만은 전 세계의 GDP의 약 30%를 차지하는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발휘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이
전 세계 총생산량의 30% 가까이를 현재 육박하고 있는 경제 대국으로 성장해 있고요. 이런 경제 성장과 더불어서 조만간 중국이 전 세계 사람들을 향해서 큰소리 치게 될 분야는 뭐니 해도 역사와 문화입니다. 중국 사람만큼 역사와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애착과 또 거기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나라는 세계사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대단히 큽니다. 그걸 아주 쉽게 표현해서 말씀드리면 중화주의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중심이 중국이다라고 하는 대단한 자부심, 때로는 그것이 오만하고 그죠, 자만심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경제적 위상과 더불어서 또 국력의 위상과 더불어서 경제적 위상과 더불어서 중국의 문화 역사적 위상이 같이 이제 따라 올라가고 있다. 근데 이것이 뭐 따라 올라가는 건 좋은데요. 자연스럽긴 합니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대단히 위험스러운 국가 전략과 정책으로 방향이 나가고 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직접 뉴스나 뭐 이런 지상을 통해서 보셨던 게 동북공정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이건 중국이 전 세계를 향해서 중화주의를 전파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국가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로서 동북 지역에 존재했던 소수민족의 정권을 자국의 역사 안으로 편입시키려고 하는, 그렇게 해서 한반도의 통일 이후까지도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아주 완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멀리 내다보고 있는 국가 전략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서북 쪽 지역, 서남 지역, 그 다음에 중원에 관한 지역의 프로젝트들도 다 따로 있습니다. 실제로 동북 공정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서북 공정도 있고 서남 공정도 있고 중국 자체 한족들을 위한 이데올로기 강화 차원으로 중화문명 탐험 공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역사 속이 아닌 신화와 전설 속에 존재했던 요임금, 순임금까지도 전부 다 역사 속으로 끌어내려고 하는 아주 거대한 프로젝트가 중화문명 탐험 공정이라는 겁니다. 뿌리를 찾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실공히 5,000년 역사를 꽤 맞춰보겠다라고 하는 국가적 차원의 대형 프로젝트가 중화문명 탐험 공정이고요. 신강성을 중심으로 하는 위구르족, 소수민족이 문제가 크지 않습니까? 중국이. 그래서 위구르족을 대상으로 하는 신강성 지역, 서북쪽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는 서북공정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로 가스와 석유 같은 연료를 중앙으로 공급하고 중앙에 있는 경제력을 또는 기관 사업들을 서북쪽으로 깔아주고 전파시키는 그런 프로젝트고요. 서남쪽 지역은 티벳입니다. 티벳과 사천성과 운남성 지역 일부 소수민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역시 경제 프로젝트의 위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북쪽은 물론 경제도 있습니다. 뭐 단동 지역이나 이런 쪽에 가서 보시면은 중국이 지금 통일을 대비해서 또는 북한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아주 대형 경제 발전 정책들을 아주 활발하게 진행을 시키고 있는데, 그와 더불어서 서북쪽과 서남쪽에서는 하지 않던 역사 문화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을 시켰습니다. 이게 동북공정이죠. 그래서 2년 전인가요? 동북공정을 마무리하면서 아리랑, 우리나라의 씨름, 그네뛰기, 이런 세시풍속, 민속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자국의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하는 걸로 끝을 맺었습니다.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 이후에 자기 땅에 살고 있는 소수민족 가운데 하나인 조선족의 고유한 민속과 풍속까지도, 명절까지도 다 무형문화재로 지정하는 걸로 동북공정이 막을 내렸습니다. 통일되고 난 이후에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강화를 위한 아주 좀 나쁘게 얘기하면 교활한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렇게 해서 4개의 프로젝트가, 큰 프로젝트가 지금 현재 끝났거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프로젝트가 진행시킬 때 가장 중요한 이론적 근거, 역사적 근거가 뭐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사마천의 사기라는 역사책입니다. 중국 역사의 출발입니다. 이 역사책은 본격적인 역사서의 시작이자 중국의 조상부터, 우리로 얘기하면 당군 할아버지에 해당되는 누르왕자 황제부터 다루고 있는 중국사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읽지 않을 수 없는 책이기도 하고요. 알지 않으면 안 되는 책이기도 합니다. 여기 52만 6,500자에 해당되는 이 사마천의 사기를 중국 사람들, 특히 관변 쪽에 있는 학자들은 단 한 글자도 건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성경책처럼 지금 받들고 있습니다. 대단히 안 좋은 방향으로, 학문하고는 거리가 먼 쪽으로 지금 현재 사마천 사기가 이용당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기도 합니다. 즉, 전 세계를 향해서 중화주의를
확실하게 전파하기 위한 대형 프로젝트의 근간이 되는, 실질적인 근거가 되는 자료로서 사마천 사기가 현재 활용되고 있다, 이용당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왜 문제냐? 사마천 사라당대에 한나라 무제가 실시했던 좀 전에 말씀드린 4개의 또 중요한 국가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2160년 전에 이미 중국이 전 세계를 향해서 한나라 무제가 국가 대형 프로젝트를 시행했다는 사실입니다. 내부적으로는 국가 이데올로기를 정립을 합니다. 한나라 무제가. 다른 모든 사상과 모든 이념들을 전부 다 내쫓고 육아를 국가 지배 이데올로기로 확정을 한 시기가 바로 한나라 무제 때입니다. 그래야 육아가 유교로 바뀌게 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만들어집니다. 여기 오늘날 중국이 자국민을 향해서 시행하고 있는 중화문명 탐험공정하고 거의 성격이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당장 중국 공산당 당국이 유교를 국교로 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공산당은 종교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통치 논리로서, 통치 수단으로서 유교를 이용하긴 합니다만은 대놓고 이데올로기화 시킬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역사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데올로기를 강화시키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이게 중화문명 탐험공정입니다. 서북적으로는 한나라 무제가 뭘 했습니까? 장건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앙아시아로 보내가지고 실크로드를 개척했습니다. 실크로드가 한나라 무제 때 사마천 당시에 개척이 됩니다. 이게 오늘날 서북 프로젝트에 해당됩니다. 서남쪽으로는 사마상려와 사마천도 서남쪽으로 오늘날 사천성 지역, 운남성 지역 일부 티벳 지역을 보내가지고 서남 지역을 경략을 합니다. 이게 오늘날 서남이 공정입니다. 동북쪽도 있었죠. 이건 우리나라 역사하고 대단히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바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습니다. 동북쪽으로는 뭐가 있었습니까? 기원전 109년에 한나라 무제가 군대를 끌고 고조선을 공격합니다. 기원전 108년에 고조선이 멸망했습니다. 이 동북공정입니다. 성격은 지금하고는 조금씩 다릅니다만 공교롭게도 2000년이 넘는 세월을 건너뛰어서 지금 현재 중국이 전 세계 가장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면서 또 전 세계 중화주의를 전파하려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국가 전략을 가지고 전 세계 중화주의를 전파해 나가는 이 마당에서 2100여 년 전에 한나라 무제가 시행했던 국가 프로젝트하고 공교롭게도 성격이 일치한다는 겁니다. 2100여 년 전에 고조선이 기원전 108년에 망했습니다. 동북공정에 따라서. 한나라 무제의 동북공정은 고조선의 문제가 아니라 흉노였습니다. 그 당시에 한나라를 가장 위협했던 세력 가운데 하나인 흉노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흉노와 고조선이 손잡는 군사적 동맹관계에 대한 위험성 때문에 먼저 상대적으로 약한 고조선을 공략해서 고조선을 멸망시켰다는 사실입니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오늘날 강대국의 개입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영향력이라든지 러시아, 미국, 일본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상황을 고려하신다면 지금 현재 중국이 취하고 있는 국가 전략, 특히 동북공정 같은 경우는 대단히 위험스러운 국가 전략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그 뒤에 사마천의 사기라고 하는 역사책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점.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98년 이래로 사마천 고향을 한 20여 차례 방문을 해서 영광스럽게도 사마천하고 같은 고향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명예 촌민도 2007년도에 되기도 했고요.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중국 사마천학회 정식 회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제가 참 재미있게 잘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동북공정을 비롯한 중국의 국가 전략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가를 현장에서 확인해 나가면서 어깨가 상당히 무거워졌습니다. 여기까지 내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가끔 들기도 합니다. 이건 국가가 나서서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줘야 되는 부분 가운데 하나인데 실제로 중국이 벌이고 있는 국가 전략으로서 동북공정이나 서북공정이나 서남공정이나 중화문명 탐험공정의 실체를 제대로 알고 있는 국가의 지도층들은 거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제가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조선이 멸망한 것 자체도 모르고 있고요. 좀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사마천 사기에 고조선에 관한 멸망 기록이 나옵니다. 버젓이. 그런데도
사마천 사기와 한국사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분도 거의 없더라는 겁니다. 예. 이거는 결과적으로 국사를 선택과목으로 만들어버린 대가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진짜 지난 정권 때 국사를 선택과목으로 만드는 것은 정인보 선생님 말씀대로 빌자면 얼빠진 짓을 한 겁니다. 실제로는. 5천년 역사를 자랑한다고 큰 소리 뻥뻥 치면서도 자국의 역사인 국사를 선택과목으로 만들어버리는 아주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가 돼버린 그런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중국이 취하고 있는 국가전략이나 역사교육 강화 같은 경우는 위험성이 다분하다. 경계를 할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점도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사마천 학회하고 국내 여러분들처럼 CEO분들 대부분 다 CEO분들이 사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3년 전인가 CEO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더니 읽어야 될 필독서 가운데 1위로 사마천의 사기가 꼽힌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요, 다 알고는 있는데 아무도 안 읽은 책이 또 이 책이기도 합니다. 그죠? 전부 다 읽어보신 분들은 아직까지 한 번도 제가 만나본 적이 없고요. 대개 열전 이렇게 간단하게 접해보셨는데, 뭐, 이렇게 자책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렵습니다. 책 자체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읽기에는. 침묵해. 이건 이제 한국의 우리나라 그 CEO분들이 사마천 고향을 방문한 모습입니다. 한국의 CEO분들은 사마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사마천과 뭐 친구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사마천 초상하고요. 잘 아시다시피 사마천은 사기를 완성하기 위해서 사형수의 황제한테 47살 때 황제한테 바른 말 하다가 옥에 갇힙니다. 48살 때 반역죄에 몰립니다. 억울하게.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사기를 완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마천이 사기를 완성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성기를 잘라버리고 내시가 돼서 환관이 돼서 사기를 완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마천 초상화에 수염이 없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성기를 잘라버리고 나면은 호르몬의 변화가 생겨서 수염이 없어지고 목소리가 여자처럼 바뀌고요. 모습은 노파로 변합니다. 아주 지독한 형벌입니다. 그래서 수염이 없는 사마천 초상화입니다. 사마천 후손들은 또 사마천 고향 사람들은 기록화가 아닌다 하면 절대로 사마천의 모습을 수염 없는 모습으로 그리거나 만들지 않습니다. 왜?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청 앞에 세워져 있는 사마천 동상입니다. 아주 멋진 수염을 기르고 있죠. 그죠? 두 모습이 상당히 대조적이죠. 그래서 즐겨 뭐라고 저는 표현하냐 그러면 세계 위인들 가운데 가장 슬픈 초상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국 땅덩어리, 사마천이 다루고 있는 중국 땅덩어리, 사기가 다루고 있는 중국 땅덩어리는 약 300만 제곱킬로미터고요. 오늘날 중국 땅덩어리는 약 960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동서로 5,200km고 남북으로 5,600km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땅입니다. 이 땅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지 저주가 될지가 지금 현재 관건입니다. 그래서 중국과의 관계 문제가 결국은 한반도의 생사 문제가 걸려 있다. 그리고 한반도의 국군 융성 문제도 중국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중국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한국의 미래가 결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도가 아니라 거의 거기까지 가버린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사마천 사기에는 한국 역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편이 한 편 있습니다. 권제 115 조선열전입니다. 고조선 멸망사입니다. 제가 다 잊어버리셔도 좋은데 이거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고조선 멸망사가 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고조선이 기원전 108년에 망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마천이라는 역사학자가 언제 태어나셨냐? 기원전 145년에 태어납니다. 기원전 108년에 사마천 나이, 우리 나이로 38살 때였습니다. 이 기록이 무슨 말씀이냐? 당대사 기록입니다. 1차 사료라는 겁니다. 중국의 어떤 학자는 사마천이 고조선 정벌에 직접 종군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만큼 생생한 기록입니다. 전쟁의 경과를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고요. 여기는 당군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당군 조선부터 나오는 게 아니면 당군 조선을 기록하고 있는 삼국 유사하고는 1000년이 넘는 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있어서의 신뢰성의 문제나 기록의 차이가 현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삼국 유사를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고조선에 관한 본격적인 역사책 가운데서 가장 오래된 기록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기록입니다. 근데 이 기록을 알고 있는 사람도 거의 없고요. 교과서에서도 잘 가르치지도 않고 있는 그런 기록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기록이 한국 고대사, 중국과 우리나라의 관계, 일본과의 문제, 식민사 간의 문제 다 이 기록으로부터 비롯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 기록의 제일 마지막 구절이 뭐냐면 수정 조선 위 사군이다. 마침내 조선을 평정하고 사군을 두었다. 이게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게 한사군의 출발입니다. 사마천은 어디에서도 한사군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거꾸로 반고의 한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후한서, 삼국지 다른 기록에 가면 사군 이름이 거꾸로 나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배우셨던 망랑, 현도, 임둔, 진번이라고 하는 한사군이고 요 후대의 기록을 가지고 다른 기록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조립이죠. 조립하고 조합해서 우리나라 역사에서 대륙을 제거시키고, 그죠? 대륙을 제거시키고 압록강과 두만강 아래 한반도 이내로 한국의 역사의 공간을 축소시킨 것이 식민사관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조선직 니들은 단 한 번도 한반도를 벗어나 본 적이 없다. 왜? 2100여 년 전부터 이미 식민지를 경험했지 않냐. 한사군을. 이 한사군을 전부 다 우리나라 한반도 내 비정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것이 반도사관이고 그것이 식민사관입니다. 이 일본 사람들이, 식민사학자들이 밑에서 공부한 우리나라의 친일파 역사학자들이 해방 후에 서울대학교 국사학과를 만들어서 교수가 돼서 서울대 국사학과를 끌어간 겁니다. 서울대 국사학과는 아직도 친일의 잔재가 강하게 남아있는 그런 겁니다. 사마천은 어디에서도 사군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왜?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는 제가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하고 공부를 해야만이 해결의 실마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왜? 군데군데 보이는 기록에 따르면은 한무제가 고조선을 정복해놓고도 멸망시켜놓고도 이 지역을 제대로 통치하지 못해가지고 계속해서 후퇴하는 그런 기록들이 보이고 고조선에 참전했던 한나라 장수들 거의 대부분 다 사형당하거나 처형당하거나 아주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다는 사실이 다 사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고조선 정벌의 후유증이 대단히 크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군을 두긴 했지만 실질적인 통치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걸로 현재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수적인 경향이 강한 반고의 한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중화주의를 전파하려고 하는 중국의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우익적의 역사학자들이 민족주의적인 입장에서 한사군의 이름을 거꾸로 자기 역사책에 기록을 함으로써 나중에 일제시대 때 식민사학자들이 반도사관을 만들게 되는, 성립하게 되는 빌미를 제공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국 고대사에 나아가서 한국의 역사관의 문제라든지 역사인식의 문제, 거의 모든 문제점의 핵심이 이 기록에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저 조선절전을 어떻게 분석하고 공부하고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한국 고대사 아주 미묘한 문제점들이 다 해결의 실마리들이 여기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부분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마천의 사기하고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사업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대중국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은 앞으로 사마천 사기를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읽어두시면 대단히 유용하게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뭐니 해도 리더십 함양의 최고의 교과서다. 두 번째, 조직 관리에 있어서 인재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라는 부분에 관해서도 대단한 통찰력을 주는 책입니다. 이만한 책은 없습니다. 왜? 사마천 자신이 당대 최고의 인재였습니다. 그런데도 억울하게 자기 자신의 성기를 잘라버리는 비참한 개인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와 인재의 함수관계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리더가 조직에 미치는 영향의 문제라든지, 인재들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의 문제라든지, 인재가 리더에게 미치는 영향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관한 아주 깊이 있는 통찰이 이루어지고 있는 책입니다. 두 번째는 대중국 관계에 있어서 이 책을 잘 읽으시게 되면은 중국 사람들의 마음을
빨리 사로잡을 수 있는 중요한 툴 하나가 아마 전사기로부터 얻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중국에 들어가서 사업해서 성공한 케이스는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한 20, 3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통계입니다. 엄청나게 기회비용과 그 다음에 그 학습 비용을, 그죠? 엄청나게 치렀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중국 가서 실패한 케이스들이 워낙 많이 쌓여가지고 최근에는 실패 부담률이 줄어들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여전히 성공률보다는 실패가 더 많은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이 이제는 뭐 임금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메리트가 점점 상실되고 사라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중국이 14억이라고 하는 시장에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중 간의 무역 교류액만 보더라도 전체 우리나라 무역 교류액의 26%를 이미 넘어서고 있는 그런 단계이다 보니까 당연히 그 문제는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저한테 이제 컨설팅을 요청해 들어온 업체 가운데 제일 많은 쪽이 어디냐면 프랜차이즈들입니다. 그러니까 피자 회사, 그 다음에 치킨집들, 돈 좀 벌어가지고 죽집, 뭐 이런 집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내에 포화 상태가 되어버렸거든요. 피자집이나 죽집이나 그 다음에 뭐 치킨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커피 전문점들. 이런 점들이 국내 시장에 더 이상 뻗칠 데가 없으니까 중국에 가야 되겠다. 왜 먹을 거 중국에 가서 조금만 성공해도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 들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아직까지도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게 북경이나 상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아주 심각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의 심리나 중국 사람들의 기질이나 성격 파악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여전히 실패할 확률이 훨씬 더 많고 실제로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뭡니까? 여기가 KFC가 보이시죠? 그죠? KFC. 중국 사람들은 이걸 긍덕기라고 씁니다. 그죠? 한자로 긍덕기라고 써놨습니다. 중국 발음으로 건더지라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외국어가 들어와도 자기식으로 바꿉니다. 코카콜라는 가구가락이라고 쓰죠. 아시죠? 그죠? 코카콜라라고 발음합니다. 발음도 비슷하고 뜻도 재밌습니다. 그죠? 입에 즐겁고 마셔서 기쁘고 그런 뜻입니다. 가구가락. 그랬더니 펩시콜라는 백사가락이라고 씁니다. 100가지 일이 모두 다 즐겁게 잘 되길 바란다 해서 바이셔 컬러라고 씁니다. 건더지, 켄터키하고 비슷하죠, 발음이? 건더지. 킁 하면 닭을 뜯을 때 내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덕덕자는 얻을 득자하고 발음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지는 닭개자하고 발음이 똑같죠. 그래서 물어 뜯어서 닭고기를 씹는다라는 뜻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중국의 섬서성 수도인 서안이라는 곳입니다. 서안에 가면은 대안탑이라고 하는 유명한 절이 하나 있습니다. 현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도에서 돌아와가지고 머물렀던 절입니다. 서유기의 모델이 되기도 했던 삼장법상 현장이죠. 당나라 때 승려입니다. 인도에 20년 넘게 가 있다가 돌아와가지고 주석했던 절이 바로 대안탑이라고 하는 절입니다. 그 당시에 당나라 시대 때는 승려만 5천 명이 넘게 주석했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절이었습니다.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지역 주변이 완전히 슬럼이었습니다. 쓰레기에다가 엉망이었습니다. 당나라 때 그렇게 잘 나가던 절이 그러다가 10여 년 전부터 이 지역이 개발이 됐습니다. 이 개발에 누가 참여하냐? 저 집이 참여합니다.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이 주변에 대한 개발비를 전부 다 댑니다. 수천억에 해당되는 돈을 다 댑니다. 그리고 오늘 조건은 딱 요거 하나였습니다. 저 2층짜리 집만, 북문에 있는 2층짜리 요 건물만 우리한테 사용할 수 있게 달라. 딱 2층짜리 건물입니다. 저게 완성된 지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기 한 4년 전쯤인가 찍은 사진이니까 지금은 다 완성됐습니다. 여기 북문이고 대안탑 1호점입니다.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KFC 1호점입니다. 수천억 대는 개발비를 다 투자하고도요. 조건은 이거 하나였습니다. 소유권도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국은 사용권만 있는 겁니다. 요게 4, 5년 사이에 개발비를 수천억을 다 벌고도 지금 돈을 가만히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저 옆쪽으로 2호점, 3호점. 서안시는 KFC가 원하는 대로 다 줍니다. 장소를. 중국 사람들은 KFC가 자기네 기업인 줄 알고 있습니다.
영감님, 시골에 있는 애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중국 사람들은 한 번 인식이 베끼면요, 좀처럼 해서 배신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 속담 가운데 은혜하고 원수는 대를 물려서 갚아라 라고 하는 유명한 속담이 있습니다. 한 번 인상이 좋게 베끼면, 그 대신 한 번 인상이 안 좋게 베끼면요, 영원히 회복하기도 힘듭니다. 대단히. 중국 사람들이 기지를 가장 잘 파악한 기업 가운데 하나고, 지금은 제국이 됐습니다. 여기가.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한 5년 전쯤 제가 뭘 예언했냐 그러면, KFC가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어가는 날에는 모든 게 다 끝장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끝장난다는 얘기는 잘못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더 이상 아무도 못 건드린다.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요. 이게 KFC 대한탑 북문 1호점입니다. 2년 전에 산동성에 갔더니 고속도로 휴게소에 KFC가 단독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여기 고속도로 휴게소입니다. 중국의 고속도로 휴게소가 숫자가 몇 개나 되는지 저도 모릅니다.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인구 14억입니다. 먹는 겁니다. 중국 사람이 좋아하는 밀가루입니다. 거기다가. KFC점에 들어가면요, 치킨하고 햄버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죽부터 시작해서 없는 게 없습니다. 현지화 전략에 확실하게 성공했습니다. 중국은 애가 하나이기 때문에 애 햄버거 먹이기 위해서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데려가든지 엄마, 아버지가 데려가든지 데려갑니다. 그러면 엄마, 아버지도 먹을 거 있어야죠. 할머니, 할아버지도 먹을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죽부터 시작해가지고 현지화 전략에 확실하게 성공한 대표적인 기업 가운데 하나고, 제가 오랜 세월 동안 주목했던 기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KFC는 이제는 전 세계 다 망해도 여기서만 안 망하면 됩니다. 왜? 14억 시장이 여기 아주 튼튼하게, 거기다가 아무도 못 들어오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단독으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 이제 우리 시쳇말로 이제 못 말리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KFC가 취한 전략은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방에서 중앙으로입니다. 중국은 웬만한 도시가 가면은 보통 400~500만 원 보통입니다. 기본적인 도시가. 굳이 북경과 상해와 저 광저우 이런 데 갈 이유가 없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어디 가나 다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고, 밀가루라면 거의 대부분 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현지화 전략만 잘 취하면은 중국 사람 입맛에 얼마든지 맞춰서 갈 수가 있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레시피나 그다음에 재료나 기술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서양이나 우리만 못하다는 거죠. 굳이 근데 우리는, 특히 우리나라 사업가들은 가서 뽀다구 잡으려고요, 꼭 상해에 가서 뭘 하나를 내야 된다고 빡빡 우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거기 있죠. 중국에 대한 인식, 나 그런 관심 없다 이겁니다. 사업은 그런 거 아니다는 거죠. 저는 똑같이 얘기해 줍니다. 중국은 그런 거 아니다는. 중국은 사업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다 실패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그래서 한국 기업으로 성공한 케이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으로 중국에서 성공한 가장 대표적인 중소기업은 락앤락입니다. 이분은 KFC 최고 책임자가 중국에 대해서 무슨 공부를 했는지 제가 잘 모릅니다. 근데 락앤락 대표께서는 정확하게 사마천 사기를 열심히 읽어서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실제로. 상해하고 소주에 전문 락앤락만 파는 전문 그 가게도 있고요. 소주에 제1공장이 몇 년 전에 설립이 됐습니다. 여기 전부 다 락앤락하고 관계되어 있는 그런 판매점입니다. 소주에다가 제1공장을 준공을 하면서요, 락앤락 대표께서 뭘 하셨냐 그러면 동상을 하나 세웁니다. 공장 앞에다가. 누구 동상이냐면 사마천 사기에 나오는 오자서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사마천 사기의 오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하나고, 오월동주, 오월춘추, 와신상담 이런 유명한 고사성어를 만들어낸 대표적인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오나라하고 월나라의 싸움의 핵심이 다 오자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 초나라 사람입니다. 초나라 사람인데 아버지하고 형님을 죽인 초나라 평왕의 마술을 피해서 오나라로 망명을 해서 오나라 왕 함려를 도와서 오나라가 춘추시대 말기에 패권을 차지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고, 나중에 그 함려의 아들인 부차에게 배신당해가지고 부차가 내린 칼로 자기 목을 그어서 스스로 자결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비운의 주인공이죠. 자결하면서 내 두 누나를 뽑아서 고소성 성문에다 걸어라. 내가 오나라가 멸망하는 꼬라지를 내 눈으로 직접 보겠다라고 하는 저주를 퍼붓고 죽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오자서가 죽고 난 다음에 불과 10여 년 만에 오나라가 올나라에 의해서 망합니다. 저주가 실현됐죠. 중국 사람들의 복수관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기도 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런 끔찍한 저주를 남긴 사람 별로 비호감 같은데도 중국 사람들은 굉장히 아끼고 좋아합니다. 충절의 상징이고 지혜의 상징이고 그리고 치욕과 굴욕을 디디고 참고 디디고 일어서서 성공한 케이스고 또 비운에 간 그런 또 동정심까지 유발하는 인물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소성 소주 사람들은 오자서가 소주에서 죽었기 때문에 자기네 동네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14억 인구 가운데 지명도가 가장 높은 인물입니다. 아마 진시황 못지않은 지명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10억은 날걸요, 아마. 그리고 이 집안이 대단한 집안입니다. 오씨 집안. 오나라 오씨가 아니고 사람 인변에 5호자를 쓰는 그 오씨입니다. 전 세계 화교까지 포함해서 400만에서 500만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400만에서 500만이면 상당히 많은 수치죠, 그죠? 근데 중국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수치입니다. 400만에는 500만. 중국에서 제일 많은 성은 뭡니까? 예? 왕씨, 또 장씨, 또 이씨. 예. 우리나라 분들이 중국에서 잘 알고 있다고 대단히 착각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아주 잘 느낍니다. 제가 다니면서 중국에 제일 많은 성씨는 이씨입니다. 이가 숫자가 제일 많습니다. 그다음 왕씨, 장씨, 그다음에 조씨입니다. 이게 중국의 4대 성인데 이씨, 왕씨, 장씨, 이씨, 왕씨는 1억씩입니다. 인구가 성 하나가. 예. 장씨도 한 9천만 정도 되고요. 조씨도 한 8천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조씨성 하나가 우리나라 남북한 합친 인구수 하나죠, 그죠? 예. 400만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냥 다 합쳐서 400만에서 500만 정도 되는 집안인데요. 이 집안이 대단히 중국에서 힘이 파워가 센 집안입니다. 400만짜리가 왜? 오자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자서 할아버지 기록이 삼가천 사기에 나옵니다. 역시 충직한 인물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중국 정치 가운데 이 오씨 집안, 사람 인변에 5호자 쓰는 이 오씨가 대단히 영향력이 큽니다. 락앤락 김준일 대표께서 소주에다가 락앤락 제1공장을 준공하면서 공장 앞에다가 사비를 들여가지고 오자서 동상을 세웁니다. 그랬더니 공장 준공식 날 중국에 한 30여 개 이상의 매체가 취재를 하러 왔습니다. 외국 기업이 공장 차리는 거 뭐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하루에도 수십 개씩 들어서는데 뭐 락앤락 공장이 뭐 대단하다고 그죠? 매체가 30개씩 달려들겠습니까? 공장 취재하러 온 게 아니고 동상 제막 취재를 하러 왔어요. 왜? 옷이 문중에서 보도 자료를 돌렸습니다. 이거는 뉴스거리입니다. 예. 오자서 집안인 옷이 문중에서 문중 대표가 전국에 있는 매체들한테 보도 자료를 돌렸습니다. CCTV까지 왔습니다. 중앙방송까지 왔어요. 30여 개 매체가 와가지고 그날 취재를 하고 간 돈을 홍보비나 광고비로 한 사람은 약 500억에서 600억 정도의 효과를 올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락앤락은 그날 공장 자연스럽게 동상 제막 취재하고 난 다음에 락앤락 공장 취재 안 하겠어요? 바로 뒤인데 그죠? 공장 앞에 있는데 사연을 알고 봤더니 락앤락 대표가 사비를 들여서 세운 거다. 그러니 당연히 얘기되죠. 공장 취재하러 가거나 대표 취재하러 가죠. 락앤락이 그날 하루에 30여 개의 매체가 확 떠버린 거죠. 저 공장이 중국에 대한 문화와 인물에 관해서 관심도가 대단히 다른데, 그죠? 오자서 들고 나섰죠. 그 다음에 문중에서 나섰죠. 거기에 더 재미난 거는 락앤락 그날 하루에 회원을 400만 명을 모았습니다. 오씨를 대표해서 문중 대표가 회원 가입서에 사인을 했어요. 400만 명이 락앤락을 쓰지는 않겠지만요. 상징적인 건 14억 인구에 있어서 그런 뉴스는
그 파생 효과라는 게 그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오늘날의 기업은 이제 이미지를 먹고 산다라고 얘기할 만큼 기업의 이미지 메이킹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까?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2공장까지 짓고요. 지금 현재 중국에서는 상당히 비싼 냉장 용기 내지는 또 중국 사람들이 뭐 마십니까? 늘 차를 마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를 담는 용기 이런 쪽으로 다양한 제품을 생산해서 지금 순항하고 있습니다. 순조롭게 아주 높은 성장과 발전을 보이고 있는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중국은 56개 민족으로 이루어진 다민족 국가입니다. 다민족 국가인데 1민족 돌출형 다민족 국가죠. 한족이 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수민족이 약 8% 정도가 됩니다. 소수민족 8% 돼도 다 합치면은 억대입니다. 그 숫자가. 그리고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의 문화와 특성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접근만 잘 하시면은 그 어떤 곳보다 성공할 확률이 높은 곳이기도 하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사마천 사기에 주목해야 될 현실적인 이유가 생겨버렸습니다. 제가 한 5년 전부터 사마천 고향마을이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하는데 또 3년 전부터는 급격하게 변화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저야 잘 알고 있지만은 국내 분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양반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성이 작년에 서안에서 제1공장을 준공을 했습니다. 제1공장, 제2공장 아마 3, 4공장까지 갈 것 같은데요. 삼성은 원래 충칭에다가 IT 공장을 설립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충칭 당서기이자 충칭시장이 보시라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권력 다툼에서 떨어졌죠. 시진핑 국가주석이 주석이 됐지 않습니까? 삼성이 분석해 봤을 때 그 당시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주석이 되기 전에 그 전에 상무위원 9명들 가운데에서 국가주석이 되기 위한 아주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을 무렵 삼성은 보시라이가 된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충칭에다가 IT 공장을 짓기로 MOU까지 체결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가운데 그 상무위원들 가운데 국가주석이 될 만한 후보자를 찍어가지고 그 사람하고 관계되어 있는 곳에다가 투자하는 기업들은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라이는 서열 3위였습니다. 그 당시에 국가주석이 될 가능성. 리커창, 그 다음에 보시라이, 그 다음에 시진핑 이랬단 말이죠. 삼성은 보시라이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무지무지하게 인기가 좋았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인기가 좋았습니다. 근데 낙마하고 지금 깜빵이 가 있죠. 그리고 리커창도 아닌 시진핑 국가주석이 됐어요. 그래서 잽싸게 찢어버리고, 그죠? MOU 찢어버리고 시안으로 간 겁니다. 왜? 이 양반 고향이 여기다. 시안에서 1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섬서정 부평이라는 곳입니다. 중국에서 100km는요, 우리나라의 10km만도 못합니다. 옆집입니다. 진짜입니다. 초창기 중국 다닐 때 제가 가도 끝이 없어요. 그래서 안내하는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다 왔어요? 물어보면은 마샹따 그러면 4시간. 다 왔어요? 4시간입니다. 곧 도착해요? 1시간 반. 여기가 1시간 반. 시안에서. 그리고 사마천 고향이 이 양반 고향에서 1시간 반 떨어져 있습니다. 왜 국가제사가 4년 전, 민간제사가 4년 전부터 국가제사로 바뀌고 3년 전부터 CCTV가 와가지고 중계하고 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여파가 여기까지 미치고 있는 겁니다. 사마천 고향은 섬서정 가운데서 동북쪽으로 제일 꼭대기에 있습니다. 바로 강만 하나 건너면, 황하만 건너면 산서성입니다. 이 지역 2000년 동안 잠들어 있었습니다. 변하지 않을 거라고 저도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정치적인 지형 변화에 따라 가지고 애가 변한다. 근데 공교롭게도 뭐가 같이 지금 따라 변하고 있습니까? 중국 경제력이 올라간다. 짧은 시간 내에 여러분들한테 두서없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중국의 국가 정책, 그다음에 중국의 발전, 이 모든 것들을 뒷받침하는 것은 인문학적인 역사와 문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 사마천 사기가 있고 그 사기 속에는 우리나라 역사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도 밀접하게 관계도 돼 있다라는 말씀으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